안녕하세요. 저는 72 최영환입니다. 한평생 경찰서 한 번 가본 적 없던 제가 부끄럽게도 나이 70에 징역 1년 6개월 만기 출소하여 지금은 서울 변두리 고시원 방구석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나이에 제 집에 불을 지르고 현주 건조물 방화제와 보험사기 방지법 위반으로 감옥살이까지 해야 했을까요? 부끄럽지만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년퇴직했을 때까지만 해도 제가 살던 용산 아파트 포함해서 제 손에 15억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세대 방 한 칸, 전세 얻을 돈도 없습니다. 33년간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청주, 목포, 제주 등 여기저기 많이 옮겨 다니며 살았죠. 회사가 아파트나 연립 등 사택을 제공해 주어서 생활비가 많이 들지 않았어요. 술이나 여자, 도박과는 거리가 멀었고요. 직장과 가정에 나름 충실했다고 자부합니다. 정년퇴직 후 처음 3년간은 용산 집에서 조용히 지냈고요. 막내 아들 장가 보내고 주말에 손주들 놀러 오면 용돈 주고 가끔 친구들과 부부 동반으로 동남아 패키지 관광도 가고 현업 때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런대로 지낼 만했지요. 그런데 나이가 70줄에 가까워지면서 늘 북적북적하고 바쁘게 돌아가는 서울에서 사는 게 더 이상은 힘들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군요. 시내에 쇼핑이라도 하러 갈 참이면 복잡한 도로와 발 디딜 틈 없는 지하철 인파에 숨이 막히고 형형색색의 간판들과 조명에 어지러웠으며 소리 지르듯 큰 소리로 웃고 떠드는 젊은이들의 고음이 귀에 거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더 느릿느릿하고 여유롭게 흘러가는 시골 생활에 점점 더 마음이 가기 시작했어요. 15억이면 소도시 인근 맑은 계곡물 흘러가는 그런 곳에 땅을 사서 집을 짓고 맑은 공기 마시고 텃밭 일구며 소일거리하고 장날에는 이것저것 구경하면서 느릿느릿 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어느 날 유튜브에서 양평 전원주택 매매에 관한 영상을 하나 보고부터는 계속 비슷한 영상들이 추천 영상으로 뜨길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 봤죠. 그러다가 전원주택 건축 관련 영상까지도 보게 되었는데 보면 볼수록 내가 디자인한 집에서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당시 안에는 전원주택에 대해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거실에 있는 TV로 전원주택, 전원생활에 관한 유튜브를 많이 보기 시작하니 슬슬 걱정하면서 제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전원주택은 요새 한물 간 거 아니냐고요. 자기 동창도 귀촌하면서 자랑 엄청 했는데 결국 3년 후에 서울로 돌아왔다고. 젊은 나이도 아니고 나이 먹어서 낯선 환경에 가면 잘 적응할 수 있겠냐고. 그런데 이미 유튜브 영상에 쇠뇌가 되어 저는 아내의 말이 귀에 전혀 안 들어오더라고요. 아내도 처음 몇 번 그런 소리를 했지만 같이 유튜브를 보면서 어디 스위스 알프스나 프랑스 남부에나 있을 법한 전원주택들과 아름다운 정원들을 자주 보다 보니 그런 영상들에 자꾸 중독이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꿈꾸는 건 자유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행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전 제가 잘할 줄 알았고 아내도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현업 때 큰 프로젝트 맡아서 성공시키고 장관 표창까지 받으며 승승장구했던 그 자신감 넘치던 제가 왜 지금 이 꼴이 되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셨다면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 어리석은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으셔서 안락한 노년의 삶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현업대의 실행력으로 여기저기 한 1년쯤 발품을 팔아 결국 충북 단양의 한 계곡 옆에 땅을 샀습니다. 길도 붙어 있고 지목도 괜찮다고 해서 망설임 없이 계약했습니다. 용산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좀 받고 카카오 주식과 헐값에 사서 모아놓은 2차전지 주식을 매도했지요. 예쁜 땅이었어요. 뒤는 산이고 앞은 햇볕이 잘 드는 남동향, 딱 봐도 여기다 싶은 곳이었죠. 아침마다 계곡의 물소리 들으며 살 생각을 하니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 계약하고 나서 3주쯤 됐을까요? 건축사무소 통해 허가 접수하러 군청에 갔는데 민원실 직원이 이러는 겁니다. 여기 맹지세요. 도로 아니에요. 분명히 도로 붙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도로가 사유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유지 지분이 무려 7명 공동명이라네요. 문제는 그중 2명은 이미 사망했고
한 명은 외국 국적 취득 후 행방불명, 나머지는 서로 연락 안 하고 사는 친형제들이었어요. 결국 그 도로 하나 때문에 나는 지어놓은 설계도 들고 3개월을 허공에 매달렸습니다. 가족끼리 소송 중인 도로집은 사망자 상속 안 된 등기, 현장에 쓰레기 태우며 살던 실거주자가 도로를 못 쓰게 막겠다고 하면서 내 차를 막더군요. 한마디로 등기상엔 길이 있지만 실제로는 다 막혀 있는 땅이었던 겁니다. 길을 풀기 위해 사망한 분 상속인 찾으러 주소지 따라 80km 떨어진 옥천까지 갔습니다. 군청 문서에 의존해 전화 돌리고 형제한테 동의서 받느라 커피 사주고 밥 사고 그렇게 넉 달. 허가증 받자마자 기운이 다 빠지더라고요. 그래도 착공은 시작됐습니다. 기초를 치고 골조가 서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서울집 담보로 받은 대출도 무겁긴 했지만 이제는 될 거다 싶었죠. 그런데 그 시공사가 부도 처리됐다는 겁니다. 현장도 멈췄고 사무실은 폐업, 건축자재는 다 빠져나가고 현장은 콘크리트 뼈대만 남았죠. 이미 2억 8천을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법무사 통해 내용 증명 보내봤지만 돌아오는 건 조용한 부도 공고문뿐이었어요. 담보대출 이자는 올라가고 나는 서울집 거실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해요. 그 집이 올라가던 계곡과 사진을 보다가 그냥 매도하고 끝내자 싶다가도 밤에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포기하면 그게 더 억울한 거죠. 그래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지인의 후배인 건축사무소 대표가 도와줬고 지역 기반의 중견 시공사와 계약을 다시 맺었어요. 기존 골조 상태를 점검한 뒤 보강 설계를 해서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살렸죠. 마감재는 한 단계 낮추고 창문 크기도 조정하고 그렇게 하나하나 다시 쌓았습니다. 그해 겨울엔 벽체 단열 공사를 마쳤고 다음해 여름엔 첫 이삿짐을 실었습니다. 집이란 게 완성되는 순간도 좋지만 버티고 나니 보인다는 말, 그걸 알겠더군요. 그해 여름 아내와 단양 계곡 옆에 지은 집에 처음 들어섰을 때 내가 제일 먼저 한 건 신발 벗고 맨발로 마당 흙을 밟은 거였어요. 인허가 문제부터 시행사 부도까지 온갖 악재란 악재는 다 만났고 그걸 이겨내고 만난 내 집이구나 하고 생각하니 더욱더 애착이 갔습니다. 이삿짐도 아직 정리 안 됐을 때였어요. 마을 이장님이 낡은 아이스박스를 하나 들고 오셨는데 열어보니 수박 반 통에 깻잎 장아찌, 오이지, 된장 조금. 이장님이 한마디 하시더군요. 우리 마을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말에 아내가 그냥 울컥해서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아무도 우릴 모르는 이곳에서 먼저 다가와주는 그 마음이 고맙고 따뜻했죠. 입주하고 사흘째 되는 날 마을 사람들이 회관에서 작게 환영 잔치를 해줬습니다. 낯선 얼굴들인데도 서울에서 내려오셨다면서요? 용기가 대단하시네요. 우리 마을 물 맛보셨슈? 그게 단양의 맛이에요. 막걸리 몇 잔 돌고 감자전 부치고 그날 밤엔 그냥 웃음만 났습니다. 말이 없어 보이던 아내도 처음 본 아주머니들이랑 쿡쿡 웃으며 대화를 하더군요. 어느 날은 낮잠 자다 깨니까 바깥에서 계곡물 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늘진 평상 위에 누워 부채질하며 들리는 소리. 바람, 풀벌레, 멀리서 마을 개 짖는 소리. 그 순간 내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야, 이거 진짜 살아있는 기분이네. 밤이 되면 더 좋았습니다. TV도 끄고 불도 끄고 창문만 열어놓으면 바람이 이불처럼 덮이고 계곡 소리는 자장가처럼 흐르더라고요. 서울에 있을 땐 밤마다 이웃집 TV 소리에 신경 곤두서 있었는데 거긴 그냥 조용했어요. 고요한데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그랬어요. 당신 고집 따라 내려온 거지만 내가 틀렸네. 여기 참 좋다. 내가 말했죠. 아니, 당신이 있어서 좋은 거지. 나 혼자 왔으면 이 바람도 춥게 느껴졌을 거라고. 아침마다 마당에 나와 앉아 커피 한 잔씩 하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둘이 있으면 더 따뜻한 그런 집이었습니다. 우리 정말 잘 왔다 싶었어요. 하지만 귀촌 생활의 행복은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한겨울이 되자 이 계곡 옆집은 더 이상 우리의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물소리는 얼어붙고 햇볕은 오후 3시면 사라졌고 그늘진 거실엔 말 대신 한숨만 남았습니다. 그날도 아내는 부엌에서 말없이 움직였고
나는 거실에 앉아 며칠째 꺼내지도 않은 기타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한마디 해야지 하면서도 춥다는 말 말곤 입이 안 떨어지더군요. 우린 서로를 피하는 게 아니라 말할 이유가 사라졌던 것 같습니다. 겨울 첫 전기요금 고지서가 나왔는데 서울에서는 상상도 못하던 18만 6천 원이라더군요. 거기에 등유값 2드럼, 배송비 포함 43만 원, 그리고 식자재 배달 한 번 올 때마다 택배비 별도 8천 원. 귀촌하면 생활비가 줄어들 줄 알았는데 막상 살아보니 안 보이던 돈이 새어나가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서울에선 관리비 정도가 전부였지만 여긴 난방유, 도로제설, 택배비, 배관교체비 같은 숨은 비용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난방비는 난방비대로 들고 실내는 아무리 온도를 올리려 해도 22도 이상으로는 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벽난로였는데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화목난로, 무동력 열순환식 뭐 종류가 많더군요. 며칠 나름대로 공부를 하던 중 난방 효율 극대화, 전기료 90% 절감이라는 광고가 인터넷에서 계속 저를 따라오더군요. 다음 날 제천에서 온 설치업자와 계약했습니다. 벽난로 본체 350만 원, 굴뚝 포함 설치비 200만 원, 내부 단열 공사 120만 원, 화목 1톤 배송 35만 원. 이 정도면 올해 봄까지는 충분하다 싶었죠. 근데 설치한 첫날부터 이상했습니다. 연기가 거꾸로 뿜어져 나왔고 굴뚝에 배견이 잔뜩 끼어서 마당이 뿌연 연기로 덮이더군요. 업자한테 전화했더니 굴뚝 각도가 급해서 그렇다며 다시 와서 보강 작업을 해줬는데 이틀 뒤엔 거실 벽에 타들어간 자국이 생겼습니다. 결국 단양 소방서에 문의를 넣었지만 이건 구조상 불법은 아니지만 위험하니 사용 중지 권고한다는 말만 들었고요. 업자는 연락을 안 받았고 계약서엔 AS 조항이 없었습니다. 벽난로는 그 뒤로 더 이상 안 켰습니다. 화목 1톤은 비닐 덮개 씌운 채 방치됐고 거실 벽은 다시 단열재하고 도배하느라 150만 원이 추가로 들었지요. 한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총 850만 원 날렸네요. 그 돈이면 서울에서 고급 전기 보일러를 새로 시공했을 돈이죠. 그해 1월은 눈이 많이 내려서 집에서 마을로 내려가는 비탈길에 눈 치우느라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인가는 너무 추워서 며칠 치우지 않고 버텼는데 마침 그때 아내 잇몸이 붓고 열이 났어요. 읍내에 치과 진료 예약 잡고 아침 9시에 차를 몰고 나가려는데 진입로 아래쪽에 눈이 얼어붙어 있어 차가 3번 미끄러지다 결국 후진해서 포기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엔 병원 예약이 꽉 차서 일주일 뒤로 밀렸습니다. 그 사이 붓기가 퍼져서 결국 치료 기간도 길어졌고 항생제도 바꿔야 했죠. 그래도 봄이 오면 좀 낫겠지라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봄이 되고 텃밭이라도 가꿔보자 하고 감자와 고구마 그리고 마늘 모종을 심고 거름도 뿌리고 울타리도 둘렀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밭에 가보니 감자밭이 뒤엉켜 있더라고요. 흙은 뒤집혀 있고 싹이 난 자리는 파헤쳐 있고 너구리인지 고라니인지 동물 발자국이 사방에 찍혀 있었습니다. 동네 어르신 말로는 겨울 동안 먹을 게 없던 놈들이 봄 되자마자 민감하게 내려온다더군요. 취미로 시작한 농사였지만 결국 우리가 심은 감자 고구마 절반 넘게 파먹힌 상태였고 모종값과 거름값 그리고 울타리 재료비까지 다 합쳐 35만 원 손해를 봤습니다. 그해 4월 초에 봄비가 한 차례 세게 내렸어요. 밤새 빗소리가 심하더니 아침에 나가보니까 마당 한쪽이 꺼져 있었습니다. 우린 집 짓고 나서 마당에 잔디 심고 가장자리에 배수로만 파놨는데 배수로가 좁고 경사가 제대로 안 잡혀 있어서 빗물이 옆 텃밭을 따라 흘러버린 겁니다. 결국 마당 잔디는 무너지고 마당을 가로질러 계곡까지 작은 도랑이 하나 생겼습니다. 마당 배수공사 다시 하고 조경 손보는데 380만 원 들었습니다. 설계했던 건축사무소는 하자 책임 없다며 연락 끊고 우린 자비로 다 했죠. 그러고 보니 그해 4월엔 별일이 많았네요. 하루는 우편함에 지방세 고지서가 있어 딱 펼쳤는데 재산세 플러스 종합토지서 합쳐서 179만 7천 원. 아내가 혹시 이거 1년치 아니냐고 묻더라고요. 당연히 6개월분이었습니다. 서울에 살 땐 아파트라 관리비에 재산세 묻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단독주택에 대지와 별도 지목의 계곡 접도부지까지 포함되니까 토지분 세금이 확 올라간 거였습니다. 게다가 건축면적 신고된 면적보다 실사용 면적이 더 커서
세무서에서 자동 조정까지 붙어 있더군요. 알아보니 계곡 붙은 땅은 접도지역 특수성 때문에 과세 표준이 올라갈 수 있다는 말만 돌아왔고 공시지가 상승도 반영됐다고 하더군요. 내가 서울서 기대했던 세금 줄고 관리비 없어 좋다는 생각이 이 고지서 한 장에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4월이 가고 5월의 어느 날 읍사무소에서 등기우편이 하나 날아왔습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방문 예정 안내라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런데 공무원이 와서 한 말이 내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이 밭은 소유자 명의와 실제 경작자가 다르며 경작자는 보조금 신청 이력까지 확인됩니다. 해당 토지는 무단 전대 의혹이 있어 농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검토 예정입니다. 무단전대? 아니, 내가 그 형님한테 경작만 하라고 했는데 돈 받은 적도 없고 임대 계약서도 없는데 그랬더니 공무원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봅니다. 라면서 지금 이 밭은 1년 넘게 타인이 기계로 경작 중이고 그 사람이 지자체 보조금까지 수령 중이면 사실상 소유자의 책임이 발생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마당 한켠에 놀고 있던 300평짜리 밭을 그냥 두는 게 아까워서 마을 형님한테 감자나 심고 수확하면 김장용 문화 조금만 달라고 했던 건데 그 형님 알고 보니 우리 밭을 자기 이름으로 신고하고 친환경 농자재 지원금까지 2회 연속으로 타먹었더라고요. 총 160만 원쯤 되더라고요. 결국 농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 원, 지자체 보조금 160만 원 환수, 세무서에서 부당이득 여부로 소명자료까지 제출해야 해서 회계사 수임료까지 나가게 됐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마을 사람들 시선도 싸늘해지고 그 형님은 그깟 밭 갖고 왜 사람을 없냐며 화를 내고 우리와 상종도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마을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밭을 잠깐 맡긴 게 문제였죠. 좋은 마음으로 땅을 내줬고 우린 농사도 힘들어서 형님이 심는 걸 그냥 도와주는 셈 쳤습니다. 그런데 그 형님이 우리 땅을 자기 명의로 신고하고 보조금까지 받아간 게 드러났고 결국 과태료는 우리 몫이 됐습니다. 그 일로 이장이 조사받고 마을 안에선 소문이 돌았습니다. 서울서 온 사람한테 땅 빌렸다가 읍에서 불려갔다. 문제 생기니까 책임은 안 지더라. 그런 식의 말들. 그날 이후 회관에 가도 말 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장도 연락을 끊었고 반 옆에 쓰레기 봉투가 터져 있어도 누가 치워주지도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일은 아내가 아팠던 날 벌어졌습니다. 새벽부터 복통을 호소하던 아내를 태우고 읍내 병원으로 가던 길이었는데 비포장 마을 진입로 한가운데에 트랙터 한 대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시동은 꺼져 있고 주변에 작업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보니 논두렁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는 마을 청년이 보였죠.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정중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저기 죄송한데 이 트랙터 좀 옮겨주실 수 있을까요? 아내가 좀 많이 아파서 지금 읍내 병원 가는 길입니다. 청년은 나를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담배를 툭 털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차도 움직이지 않았고 그 사람도 트랙터에 다가가려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나는 잠깐 그 자리에 멈춰 있다가 할 말을 잃고 돌아섰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아, 이건 일부러 그러는 거구나. 이제 여긴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구나. 말은 안 했지만 그 침묵이 전부를 말해줬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내가 마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요. 그날 밤 아내는 이 집이 더 이상 집 같지 않다고 말하더군요. 사람들 눈 피하면서 살 바엔 서울이 낫겠다고요. 나도 그 말에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이 집을 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을 내놓은 건 5월 마지막 주였습니다. 읍내 부동산에 직접 찾아가 매물 접수하고 실내 사진도 정리해서 전달했죠. 바람 잘 통하는 마당, 계곡 소리 들리는 평상, 해질 무렵 붉게 물드는 데크 쪽 풍경까지 솔직히 이 정도면 누가 봐도 괜찮은 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초반엔 연락이 꽤 왔습니다. 사진 잘 봤다, 위치 어디냐, 계곡이 사철 흐르느냐 같은 질문들. 그런데 실제로 집까지 오는 사람은 한 달에 2팀이 채 안 됐습니다. 처음 온 사람은 40대 부부였습니다. 서울에서 귀촌 계획 중이라고 했고 주말에 방문하겠다며 도착했죠.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조용히 둘러보더니 한마디 하더군요. 길이 좀 불편하네요. 읍내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죠? 그리고는 15분도 안 돼서 돌아섰습니다. 그 다음 팀은 60대 여성분이었는데 지저옥도 좀 보여달라며 별채와 주건물 거리까지 꼼꼼히 재보더니 계곡에 붙은 건 좋은데 물 많을 때는 침수 안 되나요? 라고 하더군요. 그 질문을 들은 순간 이 사람도 안 사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여름이 왔고 매물은 2달 가까이 그대로였습니다. 부동산은 전화를 걸어 가격을 좀 낮춰보시죠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4억 8천으로 시작했는데 4억 5천으로 낮췄고 다시 4억 2천, 결국엔 4억 밑으로 내려야 반응이 올 거다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 집이 괜찮은 집이냐가 아니었습니다. 살 사람이 없다는 것. 귀촌은 누구나 말은 쉽게 해도 실제로 짐 싸들고 내려올 사람은 거의 없다는 현실을 그제야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집값은 계속 깎이는데 보러 오는 사람은 없고 부동산에서도 좀 오래 걸릴 겁니다 소리만 반복됐죠. 이 집 매물로 걸린 지 얼마나 됐죠? 물어보는 사람은 있어도 계약하겠습니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가끔은 내가 집을 내놓은 건지 이 집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건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계곡 소리는 여전했고 마당에 푸른 여름비 맞고 더 푸르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집이 점점 내 삶을 닫아버리는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살고 싶어서 지은 집인데 이젠 팔리지도 떠나지도 못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집을 내놓은 지 5개월. 방문자는 없었고 부동산도 연락을 줄였습니다. 사진을 바꾸자, 가격을 낮추자. 말은 많았지만 결국 문제는 뻔했습니다. 살 사람이 없는 집은 얼마를 깎아도 팔리지 않더군요. 4억 8천에 내놨던 집은 이젠 2억 5천도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 집에 들어간 돈만 대출 포함해서 9억이 넘었고 서울 아파트 대출도 원금 상환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은행 앱 잔고를 확인했는데 예금은 바닥이었고 이자 낼 돈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화재보험 갱신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3년 전 입주할 때 가입한 건물과 가재도구 포함 보험. 전소시 보장한도 5억 7천. 그 순간 머리에 뭐가 하나 또각하고 꽂혔습니다. 이 집이 없어진다면 나는 적어도 빚 없이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미친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그 다음날 아침 계곡물 바라보면서 마당에 나갔을 때 난 이미 계산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 옆에 붙은 제 조그만 작업실은 목구조였습니다. 데크도 방부목이라 습기가 차면 불이 잘 붙지는 않지만 기름을 뿌리면 얘기가 달라지죠. 나는 마당 옆 농기구 창고에서 쓰다 남은 등유통 3개를 데크 아래 숨겼고 폐목 몇 조각을 굴뚝 아래로 옮겨 놓았습니다. 전기릴선을 일부러 틀어놔서 과열로 인한 발화 흔적을 남길 셈이었습니다. 전기 차단기는 거실 옆 분전함에서 하루 전날부터 꺼져 있었고 CCTV는 낙뢰 이후 고장 난 채였습니다. 사람이 없을 시간을 계산했고 아내는 딸네 집에 잠시 올라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3시 40분 기름 뿌린 장작 위에 라이터를 붙이고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불은 생각보다 빨리 번졌고 15분도 안 돼서 지붕을 뚫었습니다. 그 불길 앞에서 나는 조용히 뒷문을 나와 건너편 도로에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에 불이 났다고 말하면서요. 소방서 화재감식에선 전기발화 추정이라는 초동 소견이 나왔습니다. 난 그때까진 진짜 성공했구나 싶었죠. 보험사도 처음엔 바로 접수해줬습니다. 내가 속으로 계산한 건 최소 5억 이상 수령 가능. 그럼 대출 갚고 서울 변두리에 아파트 전세 하나 얻고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런데 2주 후 화재조사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현장 상황이 이상하다는 거였죠. 화재 발생 위치가 전기 배선과 멀고 인화물 흔적이 집중되어 있었으며 화재 전날 CCTV가 꺼져 있었고 결정적으로 보험 갱신일이 불나기 5일 전이었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그건 그 사람들이 볼 땐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의도된 불은 보험 사기입니다. 나는 경찰 조사를 받았고 현주건 조물방화죄와 보험사기방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정에 서서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살고 싶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냉정했습니다.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나는 교도소에 갔고 아내는 딸네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형을 사는 동안 그 사람은 한 번도 면회를 오지 않았습니다.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날 이후 서로 다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 집은 전소 후 복구되지도 못한 채 매물로만 남아있고 이름만 내 앞으로 걸려 있습니다. 그날 나는 그 불로 내 인생을 지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온몸으로 받았습니다. 지금 나는 서울 변두리의 고시원방 한 칸에 살고 있습니다. 집도 없고 가족도 없고 그래도 살아야 하니까 병원미와 알바를 다닙니다. 퇴근길에 계곡물 소리가 나는 라디오 광고가 들릴 때마다 나는 멍하니 웃습니다. 나도 저 소리 들으러 갔었지. 그게 내 무덤인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왜 불을 질러?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예전엔 TV에서 그런 뉴스 나오면 왜 저런 미친 짓을 해? 그랬거든요. 근데 사람이요, 딱 한 번만 자기가 생각한 미래가 완전히 막혀버렸다는 확신이 들면 이상한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계산이 논리적으로 맞아떨어질 때 사람은 망가집니다. 나는 이 집만 없으면 모든 게 정리된다는 계산을 했습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게 지금 남아있는 선택지 중 가장 덜 손해보는 길이라고 믿어버렸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귀촌이라는 선택이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그리고 너무 일방적으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시골은요, 나 혼자 잘하면 되는 곳이 아닙니다. 공기 좋고 조용하고 물 맑은 것만으론 삶이 유지되지 않더군요. 사람 사이에 낀 채 살아야 되고 팔리지 않는 집을 매달 버텨야 되고 도시에선 한 번도 안 해본 기초생활이 하루아침에 전부가 됩니다. 근데 그걸 나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살 집을 지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팔리지 않는 무덤을 지은 셈이었죠. 지금도 귀촌을 꿈꾸는 분들 계실 겁니다. 좋습니다. 저도 그때 진심으로 행복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아내와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귀촌은 탈출구가 아닙니다. 도시가 싫다고 내려오면 안 됩니다. 귀촌은 당신 삶의 끝을 책임질 수 있는가를 치밀하게 따지고 내려와야 하는 두 번째 투자입니다. 나는 그걸 몰랐습니다. 한 번쯤은 다시 팔 수 있을 줄 알았고 살다 보면 어떻게든 될 거라 생각했죠. 근데 전원주택은 잘 지을수록 더 안 팔립니다. 관리비는 오르고 팔 사람은 줄고 남는 건 빚입니다. 나는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게 끝까지 계산된 선택이었고 결국 실형까지 받았습니다. 지금 와서 누구 탓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저 누구라도 그 계산을 하기 전에 이 얘기를 한 번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원 생활은 아름답습니다. 그만큼 한 번 틀어지면 감당이 안 될 만큼 고립됩니다. 당신이 도시에서 단 하루도 안 외로웠다면 시골에서의 외로움은 질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불로 지우려다 더 깊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혹시 지금 이 길이 맞나? 이 집이 나를 먹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든다면 그 감은 틀리지 않았을 겁니다. 이건 반성문도 경고문도 아닙니다. 그냥 한 사람의 무너진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어딘가에 닿아서 누군가의 발걸음을 딱 한 번만 멈추게 할 수 있다면 난 그걸로 충분합니다.